네, 안녕하세요. 요구사항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모델링은 지금 첫 번째를 하고 있고, 세 번째까지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만 교수님 생명출판의 소프트웨어 공학의 모든 것에 다섯 번째 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링 작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모델링 작업으로 쓰이는 UML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객체 지향 개념이 무엇인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적, 동적, 제어 모델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 하는 파트는 모델링 기초와 UML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 피라미드 자체를 모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핑크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초고속 빌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랑 비슷한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에서 유명한 건 패션 모델이죠. 그리고 하우스의 어떤 빌딩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의 정의는 시스템을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추상화하여 작게 만들어지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고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만드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란 것은 언제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에 분석하고 그때 모델링을 함으로써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개념이 모델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는데 요구 모델링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명세서죠. 그래서 문제, 우리가 원하는 그 대상 시스템과 관련해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명세, 사양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양은 그냥 스펙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적이거나 혹은 준형식적인 명세서, 사양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구사항 모델링은 좀 다릅니다. 요구사항 모델링을 왜 하냐면 고객 및 사용자와 개발자 등 관련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동일한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동일한 것은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동일하게 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고객과 개발자가 무엇이 개발되고 있는 것인 되고 있는지에 동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구 명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동의를 하려고 하면 이 고객과 그리고 개발자가 서로 같은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구 분석과 요구 모델링은 약간 다릅니다.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추출해서 명세하면 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요구사항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고객이 실제로 동의를 하느냐를 이끌어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영역에서 대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골라서 요구로 정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구 분석이라고 하면 이 문제 영역을 관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영역인데 특히 이 파트가 이제 요구사항 문제 영역을 정의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요구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문제 영역에 속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 있어서 개발자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이 인터페이스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파트가 요구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구 모델링이고 요게 요구 분석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요구 분석 다음에 진행되는 이 요구 모델링은 어떤 요구 분석,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how 쪽으로 접근해 가는 어떤 순차적인 어떤 솔루션으로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델링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요구사항 분석에서만 모델링이 있는 건 아니고 설계와 구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서 고객의 실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분석 모델을 구축을 하고요. 또한 설계에서는 설계 모델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표현을 하고, 구현에서는 설계 모델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모델이 있는데, 모델의 역할을 보게 되면 서로의 해석을 공유해서 합의를 이루거나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현재 시스템 또는 앞으로 개발할 시스템의 원하는 모습을 가시화하는 파트,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와 행위를 명세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모델링에서의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링의 기초를 보게 되면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추상화,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추상화를 하는 거죠. 복잡한 것을 추상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시적이지 않은 비가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시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아까 고객과 개발자가 서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일한 걸 보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모델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의 도메인 및 제품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요. 개발 중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솔루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시스템 문서화를 위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델에는 관점과 추상화 수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특정 관점과 추상화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추상적인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추상 수준에서 가장 구체적인 부분으로 세분화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정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난방 및 통풍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자가 보는 어떤 모델링하는 이런 그냥 입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그 아키텍트나 혹은 집을 건설하는 사람이 봐야 되는 이러한 구조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델링을 할 때는 관점과 추상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파트가 모델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관점에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관련이 없는 면은 무시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할 때 결국은 관련이 있는 점, 관심이 있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관심이 없는 점은 이제 무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가 관심이 있는지를 표현을 하려면 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의 질병의 원인을 진단할 때 병원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에서는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내분기 등 여러 관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이들의 관점은 각각 특정 내과적인 요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적절한 특성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 적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기호와 주석으로 구성된 시각적인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추상적인 수준과 구조적인 관점이 아까 그냥 일반적인 집의 형태랑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하게 되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즉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유즈케이스 명세조로서 구체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클래스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구조의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구체화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동작 측면에서도 구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적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리면서 시스템을 어떤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모델 사이의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저희는 도메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요구 모델링이 있고, 설계 모델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면 철도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 많은 팀들이 하고 있는 상담 앱이면 상담 앱에서의 어떤 모델들, 그리고 뭐 병원이면 병원에서의 어떤 도메인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메인 모델을 표현하는 용어나 개념, 속성, 관계를 미리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도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요구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요거 모델링은 가장 추상화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유즈 케이스 명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오퍼레이션 명세가 있는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메인 모델과 함께 설계 모델이 서로 통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명세도 있고, 용어집으로도 도메인 모델이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 설계 모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서까지도 도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 그래픽 언어가 필요합니다. UML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는 표준 그래프 언어로서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그림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드웨어의 회로도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모델링의 공통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UML이 어떻게 도래되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3 아미고의 표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OMT라는 거, 람바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치가 1994년, 요 91년, 94년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객체 지향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분석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죠. 그리고 여기는 잭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콥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3 아미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 3 아미고의 방법의 통합으로 이 각자가 서로 다른 노테이션을 썼는데요. 그 노테이션을 통합을 하게 해서 UML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UML을 만들게 된 시점이 대략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Unified Method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원래 OMT, 부치, 오브젝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야콥슨이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파이드 1.0이 나오는 게 96년도, 그리고 UML 1.1 정도가 97년도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4년도에 최종 승인된 UML 2.0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UML 다이어그램은 어떤 다이어그램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모델링은 구조적 관점과 행위적인 관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도 구조적인 형태라 그리고 행위적인 형태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위주로 배웠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배울 게 또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나머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뭐 기회가 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외에도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컴포짓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 심지어 프로파일 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보게 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실제 실행하는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보여주면 객체 다이어그램이 되고요. 그리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구조의 클래스와 컴포넌트의 내부 구조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인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포함한 실행 시스템의 물리적인 구조와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의 매핑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 구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그룹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위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건 숫자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른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하지만 약간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 상호작용 개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통신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객체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파트,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객체의 상태 변화와 시간 제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외에 유명한 다이어그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사용사를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요. 활동 다이어그램과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플로우 차트 많이 그리죠?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처리 과정이나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ML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요구를 사용 사례로 정리하고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끝난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스 후보를 찾아내어 개념적인 객체 모형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사용 사례를 기초해서 순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작업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 오퍼레이션 및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찾아 객체 모형을 완성을 시키고요. 상태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등 다른 다이어그램을 추가해서 UML 모델을 완성을 합니다. 또한 서브 시스템을 파악하여 전체 시스템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객체를 찾아내서 커스터머하거나 객체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UML 모델링 과정을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의 내용을 그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클래스 후보 선정 및 개념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클래스를 도출한 게 우리가 구현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형태의 분석 레벨에서의 클래스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 사례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클래스를 도출한 후에 그 클래스의 객체를 활용해서 순서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상세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세한 후에 상태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더욱더 상세를 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설계 레벨에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델링이 무엇이고 UML이 어떤 의미이고 UML 모델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